불륜 막장 복수극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소연은 남편 이준호가 깜빡한 계약서를 들고 그의 회사 건물에 들어섰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42층 높이의 빌딩은 준호가 대학 동기와 함께 10년간 일궈낸 성과였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소연은 결혼 5년 차에도 여전히 남편을 위해 이런 소소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늘도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준호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서둘러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중요한 투자 미팅에서 사용될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멈췄다. 준호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새삼 실감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준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소연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평소라면 그냥 들어갔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으니 혹시 회의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은 준호를 찾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걸었다. 회사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회의실 쪽으로 향하던 중 끝에 있는 대형 회의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 거기서 미팅 중이겠지. 소연이 회의실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준호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정미라였다. 소연의 20년지기 절친이자 준호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동업 파트너였다. 소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미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업무적인 긴장감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이 어려 있었다. 소연은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준호가 미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깊고 애정 어린 포옹이었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미라가 준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키스를 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소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회의실 안에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보였다. 소연은 유리창에 더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읽으려 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핵심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사랑해, 함께, 소연, 회사, 계획. 소연의 손이 떨렸다. 저 메시지들은 분명 두 사람의 불륜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미라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보였다. 소연은 입술을 읽으려 애썼다. 우리 회사를 그리고 내 남편을 이제 내가 가지겠어. 미라의 입모양을 통해 읽어낸 그 말에 소연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회사와 자신의 남편을 빼앗으려는 계획적인 음모였다. 소연은 급히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서 있으면서 방금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다. 준호와 미라의 불륜. 그것도 단순한 충동적 관계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배신. 회사까지 빼앗으려는 음모.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자신의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관계였을까? 돌이켜보니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 준호가 야근이 잦아졌고 미라와의 만남도 늘어났다. 그리고 미라는 최근 소연에게 은근히 준호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다. 회사 일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소연은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미라는 처음부터 준호와 회사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20년간의 우정은 모두 가짜였다.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준호가 그토록 급하게 찾던 서류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전해줄 이유가 있을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소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충격에 빠진 눈빛.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한 두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 건물을 나선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심경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계약서 가져왔어? 빨리 좀 가져다 줘. 소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소연은 계약서를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다. 당분간은 준호에게 전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복수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생각은 없었다.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싶었다. 회사라고? 좋아. 그럼 내가 빼앗아버리지. 소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이자 친구가 아니었다. 배신당한 여자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의 틀을 잡고 있었다. 준호와 미라는 아직 자신들의 안전함을 믿고 있겠지만 그들의 세계는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소연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회사 구조, 주주 현황, 재무 상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야 했다.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연은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우리 회사를 그리고 내 남편을 내가 가지겠다고. 소연이 회의실에서 들었던 미라의 말을 되뇌었다. 좋아. 그럼 내가 모든 걸 가져버리지.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회의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후 사흘이 지났다. 소연은 그동안 완벽하게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준호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고 미라에게는 변함없는 절친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소연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미라와 단둘이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미라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었다. 금요일 오후 소연은 미라에게 연락했다. 미라야,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자.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미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연은 그들이 대학 시절부터 자주 가던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를 제안했다. 조용하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소연은 이미 와 있던 미라를 발견했다. 미라는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핸드백과 액세서리까지 마치 성공한 여성임을 과시하는 것 같았다. 소연아, 여기. 미라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다. 그 웃음은 20년 전과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소연은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소연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바빠 죽겠어.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미라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준호랑 같이 일하는 거 어때? 힘들지 않아?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전혀. 오히려 좋아. 준호는 정말 능력 있는 남자야. 미라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단순한 동업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소연은 미라의 반응을 관찰하며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혹시 준호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소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라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다. 뭔 소리야? 걔는 내 남편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소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졌다.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정말 알고 싶어? 미라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이 남아 있었다. 응, 알고 싶어.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좋아해. 아니, 사랑해. 미라의 고백에 소연의 심장이 뛰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미라의 대답에 소연은 말을 잃었다. 처음부터라고? 내가 준호를 소개해줬을 때부터. 그때부터 난 그를 원했어. 미라가 태연하게 말했다. 소연은 5년 전을 떠올렸다. 자신이 준호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인 미라에게 소개해준 것을. 그때 미라는 축하해주며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해줬었다. 그럼 그동안 내 친구인 척한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우리 정말 친했잖아. 미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우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라의 말에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정? 그런 건 필요 없어. 이제 내가 그의 옆자리를 채울 거야. 미라의 냉정한 선언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미라야, 정신 차려. 준호는 내 남편이야.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곧 바뀔 거야. 미라의 확신에 찬 말에 소연은 불안해졌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이미 내 편이야.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미라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소연은 3일 전 회의실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그들의 포옹과 키스를. 알고 있어. 소연의 대답에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회의실에서 봤어. 너희가 키스하는 거. 소연의 고백에 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럼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 미라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다. 미라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린 20년이나. 20년? 그게 뭐 대수야? 미라가 소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난 준호를 사랑해.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해. 넌 그냥 방해물일 뿐이야. 미라의 잔인한 말에 소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말인데 회사도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준호와 함께 말이지. 미라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업이 뭔지 경영이 뭔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게 내 역할이야. 미라의 모욕에 소연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난 달라. 난 준호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왔어. 이제 내가 진짜 파트너가 될 차례야. 미라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연은 일어서서 미라와 마주 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넌 이미 져버린 거야, 소연아. 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순간 소연은 결심을 굳혔다. 미라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보여줘야겠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부터는 저기네. 소연의 차가운 선언에 미라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기라니. 뭔 드라마도 아니고.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소연이 조용히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카페를 나선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미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했고 심지어 소연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집에서 밥이나 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미라는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소연은 경영학 석사 출신이었고 결혼 전에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준호의 요청으로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했을 뿐이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능력을 복수를 위해 사용할 때였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소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했다. 그리고 내부에 잠입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미라가 자신을 무시한 것은 오히려 기회였다. 적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소연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20년 우정의 가면을 벗은 미라, 그리고 배신한 남편 준호. 이제 그들은 소연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미라와의 결정적 대화 이후 소연은 눈물 대신 냉정을 택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복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었다. 소연은 집 서재에 틀어박혀 며칠간 회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다. 준호가 가정에서 언급했던 정보들, 인터넷에 공개된 재무제표, 업계 분석 보고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는 겉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몇 차례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았고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회사구나. 소연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것은 기회였다. 완벽한 회사에 침투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회사 내부 진입이었다. 소연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채용 정보를 확인했다. 마침 경영전략팀에서 인턴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규직이 아닌 인턴이라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울 것이고 무엇보다 준호나 미라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다. 소연은 가명으로 이력서를 작성했다. 박지혜라는 이름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 설정했다. 실제 경력을 숨기는 대신 평범한 지원자로 보이게 만들었다. 너무 뛰어나 보이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었다. 이력서 작성을 마친 소연은 외모도 바꾸기로 했다. 평소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 대신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신해야 했다. 머리 색깔을 어둡게 염색하고 안경을 착용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거울 앞에 선 소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한소연에서 박지혜로의 변신이었다. 완벽해. 소연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지원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다. 소연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면접 당일 소연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 건물에 들어섰다. 5년 전 준호의 계약서를 가져다 준 날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이번에는 침입자로서 복수자로서 들어가는 것이었다. 면접장에서 소연은 완벽하게 박지의 역할을 연기했다. 약간 긴장한 듯 하면서도 성실해 보이는 모습,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신입사원의 모습을 연출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면접관의 질문에 소연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다. IT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경영 전략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소연은 너무 뛰어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답변을 했다. 면접관들도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이틀 후 합격 통보가 왔다. 소연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으며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첫 출근일 소연은 박지혜로서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발을 들여놓았다. 경영전략팀은 다행히 준호나 미라의 직속 부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였다. 팀장인 김 과장이 소연을 맞았다. 박지혜 씨죠? 반갑습니다. 우리 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첫 주는 주로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소연은 겉으로는 열심히 배우는 신입 인턴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경영전략팀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부서의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재무 데이터, 프로젝트 현황, 인사 정보까지. 소연은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억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최근 몇 달간의 재무 상황이었다.
회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었고 몇몇 대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임원진들만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소연은 회사의 구조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와 미라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소연은 복도에서 그들이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함께 외출하는 것도 자주 봤다. 역시 계속 만나고 있구나. 소연이 속으로 냉소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이었다. 준호와 미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소문 수준이었지만 요즘 대표님과 미라 이사님이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 동료 직원이 소연에게 속삭였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소연이 모르는 척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수집하고 있었다. 나중에 복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정보들이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소연은 더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준호와 미라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확인하려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임원진의 계정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경영전략팀에서 받는 각종 보고서나 회의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회사의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낸 것이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그 책임자가 바로 미라였다. 이거야. 소연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는 문제였다. 회사 자금 유용 의혹까지 있었다. 소연은 이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라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예산 사용 내역,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 그리고 실제 성과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미라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호도 관여하고 있었다. 드디어 잡았어. 소연이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불륜뿐만 아니라 회사 비리까지 잡은 것이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였다. 하지만 소연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확실하게 끝장내야 해. 소연이 다짐했다. 복수는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야 했다. 실패할 기회는 없었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 잠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소연은 박지혜라는 가명으로 완벽하게 적응했고 회사 내부의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소연은 대학 시절을 떠올렸다. 법학과 선배였던 최도윤이 생각났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무엇보다 소연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주말 저녁 소연은 도윤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지만 도윤은 반갑게 응답했다. 소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도윤 오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소연은 평소 도움을 요청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어. 내일 저녁에 사무실로 와.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녁 소연은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한 도윤의 법무법인을 찾았다. 율촌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위험 있게 걸려 있었다. 도윤이 꽤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만난 도윤은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전문가다운 신뢰감을 주었다. 오랜만이야, 소연아. 그런데 많이 변했네. 머리도 짧아지고. 도윤이 소연의 변화된 외모를 보며 말했다. 최근에 좀 바꿨어요.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박지의 역할을 위해 바꾼 외모였지만 도윤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소연의 고백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말? 확실해? 네. 직접 봤어요. 소연이 3주 전 회의실에서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다. 도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제 친구예요. 20년 지기 절친이었던. 소연의 말에 도윤은 더욱 놀랐다. 친구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소연이 이어서 말했다.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함께. 도윤은 소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회사에 잠입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사실은 제가 준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뭐라고? 도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가명으로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연의 고백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소연아, 정신 차려.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해? 복수하고 싶어요. 소연의 단호한 말에 도윤은 의자에 다시 앉았다. 복수라니.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그걸로는 성에 안 차요. 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소연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도윤은 소연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대학 시절 알았던 순하고 착한 후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거야? 회사를 빼앗고 싶어요. 소연의 폭탄 선언에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소연아, 그건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너도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당하고만 살라고요? 소연의 절절한 호소에 도윤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말리는 것이 맞았지만 소연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 일단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자. 도윤이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소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도윤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고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떤 부분이요? 여기 보이는 계약서들,
이건 명백한 배임이야. 그리고 이 자금 흐름도 횡령 의혹이 충분해. 도윤의 전문적인 분석에 소연은 기대감을 느꼈다. 그럼 고발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도윤이 망설였다. 하지만 뭐요? 내가 이 증거들을 어떻게 얻었는지가 문제야.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다면 도윤의 지적에 소연은 걱정이 되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제 업무 범위 안에서. 그래도 조심해야 해. 상대방에서 역공을 당할 수 있거든. 도윤이 신중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도윤은 소연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우려했다. 하지만 결국 소연을 돕기로 결심했다. 알겠어. 도와줄게. 도윤의 약속에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모든 걸 내 지시에 따라 해야 해. 자의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도윤의 조건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어야 해. 개인적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알겠어요. 소연이 동의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복수가 목적이었지만 도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특히 자금 유용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도윤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륜 증거도 더 확보해야 해.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물리적 증거 말이야. 소연은 도윤의 체계적인 접근에 감탄했다. 역시 전문가다운 판단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 2~3개월은 봐야 할 것 같아.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 도윤의 말에 소연은 조금 아쉬웠지만 받아들였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드디어 믿을 만한 동맹을 얻었다. 도윤의 법적 전문성과 자신의 내부 정보가 결합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소연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가 소연을 보며 물었다.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소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래? 미라는 어때? 요즘 안 보이던데. 준호가 미라 이름을 언급하자 소연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바쁜가 봐요.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래? 나도 회사에서 자주 못 보겠던데. 준호의 거짓말에 소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매일 만나면서 무슨 소리인가. 곧 연락 올 거예요. 소연이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소연은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다. 도윤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고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화되었다. 이제 정말로 복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완벽하게 끝장내버릴 거야. 소연이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도윤과의 동맹 이후 2달이 지났다. 소연은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박지혜로서 회사에서의 지위도 안정되었고 경영 전략팀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준호나 미라는 여전히 그녀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도 소연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도윤의 조언에 따라 준호와 미라의 불륜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로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증거들만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소연은 며칠 전부터 두 사람의 패턴을 관찰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함께 외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었다. 오전 11시 소연은 화장실에서 작은 카메라를 확인했다. 도윤이 구해준 초소형 카메라였다. 옷에 숨길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화질은 선명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연은 준호와 미라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예상대로 12시 정각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간에 건물을 나섰다. 소연은 재빨리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호텔로 향했다. 소연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준호와 미라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소연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으로 향했다. 15층에서 멈췄다. 복도에서 소연은 두 사람이 1507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소연은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했다. 호텔 복도, 방 번호, 그리고 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었고 옷차림도 들어갈 때와 달랐다. 소연은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특히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중요했다. 소연은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하면 그때 소연이랑 정리할게. 준호의 말에 소연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드디어? 미라가 기뻐하며 준호의 팔을 잡았다. 응.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 없어질 거야. 그럼 회사도 우리 둘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네. 미라의 말에 준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아버지도 내 편이니까 문제 없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버리려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기뻤다. 이보다 완벽한 증거는 없었다. 분류는 물론이고 회사 장악 계획까지 모두 녹음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소연은 도윤을 만나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도윤은 영상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면 분류는 확실하게 입증되는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대화예요. 소연이 준호와 미라의 대화 부분을 다시 재생했다. 회사 장악 계획이라. 이건 주주들에게도 중요한 정보야. 도윤이 분석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 특히 이사회 관련 자료들 말이야. 도윤의 조언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부터 소연은 이사회 관련 자료에 집중했다. 경영전략팀의 업무 특성상 이사회 안건 준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소연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특히 새로운 투자 계획과 관련된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수익성이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수혜자는 미라와 관련된 업체들이었다. 역시 계획적이었구나. 소연이 자료를 분석하며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는 조직적인 범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준호의 아버지인 이 회장도 이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투자 계획서에 이 회장의 승인 사인이 있었다. 소연은 이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도윤에게 전달했다. 도윤은 자료를 검토한 후 충격을 받았다. 이거 정말 심각해. 이건 배임죄는 물론이고 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그럼 고발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가 문제예요? 이 회장까지 연루되어 있으면 일이 복잡해져. 그 사람 인맥이 만만치 않거든. 도윤의 우려에 소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해. 도윤이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회사에서는 준호와 미라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소연은 이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이사회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었다. 특히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 준호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 했지만 미라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원했다. 미라 이사님이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동료 직원이 소연에게 속삭였다. 왜요? 대표님이랑 자주 다투시더라고요. 물론 업무적인 얘기겠지만 소연은 이 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소연은 우연히 준호와 미라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너무 성급해. 이런 식으로 하면 들킬 수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할 거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미라의 날카로운 반박이 이어졌다.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좀 더 조심해야 해. 그럼 언제? 1년? 2년?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소연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도윤과 만나 상황을 보고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 그럼 좋은 기회네. 도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더 부추겨보자. 서로 의심하게 만들면 실수할 수 있어. 도윤의 제안에 소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미묘하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시작했다. 준호에게는 미라의 독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정보를 흘렸고 미라에게는 준호의 우유부단함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제공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박지혜라는 신분으로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교묘하게 정보를 조작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회사 직원들도 눈치챌 정도였다. 요즘 대표님과 미라 이사님 사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소연은 만족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준호가 미라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연이 교묘하게 흘린 정보들 때문에 준호는 미라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미라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준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소연이 들었다.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군. 소연이 속으로 웃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회사 임직원들과 주요 투자자들, 언론인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연은 박지혜로서 파티 준비 업무에 참여하면서 이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 파티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스크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상영될 예정이었다. 소연은 도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다. 도윤은 파티 준비를 도와주는 법무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있었다. 모든 준비 끝났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완벽해요. 소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파티 중간에 상영될 영상을 완전히 바꿔치기 해놓았다. 회사 홍보 영상 대신 준호와 미라의 불륜 증거와 회사 비리 자료가 상영될 예정이었다. 오후 7시 파티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에서 따로 행동했지만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 회장도 참석해 있었다.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소연은 파티장 한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만족감도 느껴졌다. 오후 8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고 이어서 이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가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 회장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우리 아들 준호와 미라 이사가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회장이 준호와 미라를 소개하자 또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이제 회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소연은 긴장한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복수의 순간이 왔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상적인 회사 홍보 영상이 나왔다. 소연은 당황했다. 혹시 계획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5분 후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회사 홍보 영상 대신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호텔 복도에서 준호와 미라가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이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보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했다. 저게 뭐야? 준호 대표와 미라 이사 아니야?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불륜 장면이 이어졌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방에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복도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 다음 주 이사회에서 새로운 투자 계획 발표하면 그때 소연이랑 정리할게. 준호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그럼 회사도 우리 둘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네. 미라의 대답도 선명하게 들렸다. 준호와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영상을 끄세요. 당장 끄라고. 준호가 기술진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아들의 불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회사의 비리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자 계획서의 허위 내용, 미라가 관련된 업체들과의 부적절한 거래, 그리고 회사 자금의 부정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되었다. 이건
이건 뭐야? 한 투자자가 소리쳤다. 회사 돈을 이런 식으로 썼다고. 다른 투자자들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이 회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간 서류도 나타났다. 그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 미라가 절규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파티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외침이 파티장을 가득 메웠다. 소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준호는 무대로 올라가 해명하려 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미라 이사와의 관계는, 그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회장의 사과에도 파티장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확인이라니요? 저 증거들이 가짜라는 말입니까? 한 투자자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미라는 이미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막아서며 질문을 쏟아냈다. 미라 이사님, 불륜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파티장을 나갔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티장에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웅성거렸다. 오늘의 사건은 내일 모든 언론의 톱뉴스가 될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조용히 파티장을 나왔다. 도윤이 뒤따라 나왔다. 성공했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완벽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죠. 소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의 폭로로 준호와 미라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회사까지 빼앗아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파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충격으로 가득했다. 10주년 기념 파티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내일부터 준호와 미라 그리고 이 회장의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소연은 최종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폭로 이후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 불륜 스캔들, 대기업 비리 의혹, 창업가 일가의 몰락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준호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취재 요청 전화가 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완전히 초췌해졌다. 회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주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어제 파티에서 목격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대표님, 김 회장님께서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김 회장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최대 투자자였다. 지금은 시간이 안 돼.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 즉시 답변을 원하신다고. 비서의 말에 준호는 머리를 감쌌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 회사는 즉시 자금난에 빠질 것이었다. 한편 미라는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회사에서는 즉시 사직을 종용받았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니? 미라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온 나라가 다 봤는데. 미라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이 회장도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내 아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나? 이 회장이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 비리에는 회장님도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건 오해야. 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회는 결국 이 회장의 사임을 결의했다. 30년간 일궈온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그리고 도윤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들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는군. 소연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진짜 목표는 회사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너뜨린 자리에서 소연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도윤과의 만남에서 소연은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 회사 인수에 집중해야겠어. 소연의 말에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인수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방법이 있어요. 소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사실 소연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결혼 후 준호 몰래 모아둔 자금과 친정의 도움을 받아 투자 회사를 설립해 놓은 상태였다. 물론 준호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SY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놨어요. 소연이 서류를 보여주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죠. 소연의 말에 도윤은 그녀의 변화에 다시 한번 놀랐다. 며칠 후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났다. SY 인베스트먼트였다. 회사가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다. SY 인베스트먼트에서 긴급 자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보고했다. 조건은 뭔가? 임시대표로 선임된 부사장이 물었다. 경영권 참여입니다. 이사회 의석과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당장 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상황이었다. 일단 만나보자. 이사회는 SY 인베스트먼트와의 면담을 결정했다. 다음 주 소연은 한소연이 아닌
SY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박지혜로 제네시스 테크놀로지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완벽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SY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지혜입니다. 소연의 인사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그녀가 한소연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희는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최근의 사태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며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연의 발표는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투자업계에서 일한 전문가 같았다. 투자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한 이사가 물었다. 100억 원 긴급 투자 대신 이사회 의석 3석과 주요 의사결정 참여권을 요구합니다. 소연의 조건에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소연이 압박했다. 실제로 회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다. 이사회는 결국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소연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실질적 주인이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SY 인베스트먼트가 뭐야? 어떻게 우리 회사를 그런 놈들에게? 하지만 이제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미라도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미라가 절규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도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한편 소연은 집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불빛들이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야. 소연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준호와 미라의 몰락은 완성되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빼앗긴 우정과 배신당한 사랑의 대가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제국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SY 인베스트먼트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경영권을 장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소연은 이제 박지혜라는 정체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오늘은 새로운 경영진 발표와 함께 회사의 재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다. 모두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한 SY 인베스트먼트의 정체에 궁금해하고 있었다. 특히 박지혜라는 젊은 여성 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오후 2시 소연이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수수한 박지혜의 모습이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SY 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소연입니다. 소연의 첫 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박지혜가 아닌 한소연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연의 말에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는 집에서 이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경악했다. 소연? 저게 정말 소연이야? 준호가 TV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내가 회사를 인수한 정체불명의 투자자였다니. 미라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집에서 뉴스를 보던 그녀는 소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다. 이럴 수가. 소연이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자회견장에서 소연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저는 이 회사의 전 대표 이준호의 아내였습니다. 소연의 고백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전 이사 정미라는 제 2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의 공개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유용하며 저와 제 가족을 속였습니다. 소연의 말에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버리겠다고. 소연의 차가운 선언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TV를 보던 준호는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다. 모든 것이 소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인턴으로 들어온 박지혜도. 준호가 머리를 감쌌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소연은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복수 차원에서 회사를 인수하신 건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소연의 논리적인 답변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회사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네시스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소연이 자신 있게 말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소연의 포부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연은 제네시스 테크놀로지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다. 한때 이 회장이 30년간 사용했던 그 자리였다. 이제는 소연의 자리가 되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소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었다. 저녁 무렵 도윤이 회장실을 찾았다. 그는 소연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말 대단해.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 어느 정도는 예상했죠. 소연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도윤은 소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에 성공한 그녀를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연의 대답에 도윤이 놀랐다. 아직도 뭔가 더 할 게 있다는 거야? 준호와 미라를 직접 만나야죠. 소연의 말에 도윤은 불안해졌다. 왜? 이미 충분히 복수했잖아.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소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다음 날 소연은 준호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준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다. 만남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오후 3시 준호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수척해진 얼굴, 초췌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은 눈빛이었다. 소연아. 준호가 소연을 보며 힘없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소연이 차갑게 인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 준호가 절규하듯 물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소연의 반박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라와의 일은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거야. 잠깐이요? 6개월 동안이나요? 소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모든 걸 돌려줄게. 제발. 돌려준다고요? 뭘요? 소연이 냉소하며 물었다. 내 5년간의 청춘을? 20년 우정을? 아니면 배신당한 마음을?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소연이 일어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연이 떠나려는 순간 준호가 뒤에서 소리쳤다. 소연아, 정말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소연이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다. 배신의 대가는 전부 잃는 거예요. 소연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는 돌아섰다. 며칠 후 소연은 미라와도 만났다. 미라는 준호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다. 소연아, 정말 미안해.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우정이라고 했나요? 소연이 차갑게 반문했다. 진짜 친구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모든 복수가 완성되었다. 배신한 남편과 친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은 그들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소연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빼앗긴 우정과 배신당한 사랑의 자리에 이제 새로운 제국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여왕은 바로 자신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야. 소연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였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한소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네시스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